집코노미 라이브 위크 첫날 진행을 맡은 서기열입니다. 오늘 첫날에 걸맞는 분을 모셨습니다.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멘토의 멘토라고 불리는 아기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기곰입니다. 지금 하락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이라고 보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 선생님 현재 집값 상황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신가요? 이제 정부 고위 공직자들도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KB 국민은행에서 매월 이제 발표하는 지수를 제가 예쁘게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은 이제 지난 10년간 평균이고 이제 파란색이 최근 2년간의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최근 한 1년 6개월간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역대 최대치로 올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상승률이 전월 대비 1% 오른 게 지난 10년 동안 봐가지고 16개월밖에 없거든요. 지난 1년 6개월간 거기서 15개월이 거의 몰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상승률이 높아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지금은 이제 꺾어졌느냐? 지금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2월 같은 경우는 한 0.8에서 한 0.9 정도로 끝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표 보시면 2%까지 올라갔다가 0.8이나 0.9로 오니까 한 반토막 정도 상승률이 반토막 된 거지 집값이 반토막 되거나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사실 막대한 유동성이 시작이 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내년 집값 어떻게 좀 전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자료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2011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통화량이 203%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었다는 거죠. 203%.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섬나라가 있어요. 집이 100채가 있고 돈이 100억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 갖고 모두 집을 산다 그러면 평균 집값 1억 원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택수는 늘리지 않고 돈이 200억으로 늘게 되면은 평균 집값은 2억 원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돈 가치가 떨어져서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소리야. 그동안에 주택을 얼마나 많이 졌는데 라고 하시는데 늘지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늘지가 않냐면 땅이죠. 수입할 수도 없고 생산할 수 없는 게 바로 땅인데 그 땅의 땅값은 계속 돈 가치 떨어질 만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 집값은 통화량 증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이게 2배 이상 늘은 게 그렇게 흔치도 않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통화량 증가가 그동안 많았으니까 요걸 조금 속도를 줄이자라는 게 바로 테이퍼링이에요. 천천히 푸는 거죠. 통화량이 줄어든 경우는 없어요. 그 속도를 이제 줄이자는 거죠. 그리고 그게 끝나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예고가 된 거죠. 그러면 과연 이제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집값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갖다가 이제 보여드리는 표예요. 미국이 이제 2008년 12월부터 초저금리를 합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까지 7년간 거의 제로 금리, 그러니까 0.25%로 이제 초저금리를 갖다 유지하다가 2015년 12월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게 2008년 12월까지 3년 동안 금리가 얼마나 오르냐면 10배로 올려요. 0.25%에서 2.5%를 10배가 오르면 와, 이렇게 대출이 많은 나라에서 보면 저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 많이 떨어졌겠네라고 하지만은 놀랍게도 같은 기간 동안에 집값은 10% 이상 올라갔어요. 그 10% 집값만 올라갔나? 금값은 20% 이상 올라갔어요. 금값만 올라갔나? 주식값은 30% 이상 올랐다는 거죠. 꼭 금리하고 집값과의 상관관계가 아주 밀접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통화량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또 요즘에 매수 심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던데요. 약간 우리가 좀 바뀌었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KB 국민은행에서 이제 매주 그걸 발표하거든요. 그렇죠. 월간 데이터도 발표하고 주간 데이터도 발표해요. 그래가지고 그 지수가 100 이상이면은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100 이하면은 파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지수가 60 몇이네,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통계는 사실 보면은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게 어땠는가를 쭉 보는 거죠. 딱 평균을 내게 되면은 60이 안 돼요. 50 몇밖에 안 돼요. 그게 원래는 이론적으로 하면 100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에 가지고 요새 장사 잘 돼요. 그러면은 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통계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 그 절대치로 갖고 하게 되면은 크게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수가 많은 현재 상황에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들 각각 되게 지금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무주택자는 집을 사시는 게 나아요. 여태까지 집을 안 샀다는 건 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하락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더 좋은 기회를 노리고 안 사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랐는데 사람 말이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고 네 거 사줄까? 그건 안 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하락기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동안에 IMF 때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금융이 떨어지고 제일 많이 떨어진 게 나머지는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IMF 때 16%도 안 됐어요. 15% 떨어지고 국제금융일 때 3%도 안 떨어졌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그때 음마아파트 하는데 음마아파트가 30% 떨어졌는데 자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음마아파트 30% 떨어졌는데 왜 KB국민은행에서는 왜 집값이 3%도 안 떨어졌다고 그럴까요? 왜 그런 거예요? 딴 데로 올랐다는 얘기죠.
딴 데는 거기만. 올랐거나 떨어지지 않은 데가 있으니까 통계적으로 해가지고 3%밖에 안 떨어졌다고 얘기를 한 거지. 평균이. 그럼 왜 떨어진 걸 살라고 그래? 안 떨어진 거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락론자가 얘기한 거는 그때 얼마 떨어지고 얼마 그거는 제일 나쁜 것만 골라서 그 얘기한 거니까 이제 비싸이로 막 가죠. 거기서 보면. 그 예를 들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니까 통계를 보시는 거 통계. 제 얘기도 믿을 필요 없고 따뜻한 얘기도 믿을 필요 없고 통계를 여러분이 지적보고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전에 네. 저희 집코노미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받은 질문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마다로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영끌은 시점이라는데 내년 네. 상급지로 갈아타기 고민 중입니다. 경기도의 신축을 팔고 서울이나 분당으로 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가도 된다고 봐요. 지역별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 사람 뭐 투기를 조장하는 걸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서울이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는 거품이 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쓰냐면은 전세가 상승률하고 매매가 상승률하고 그런 거죠. 그 지역에 수요가 적다고 그러면은 전세가는 오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전세가는 많이 올랐는데 매매가는 적게 올랐어. 그건 저평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전세가는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매매가는 많이 올랐어. 그건 거품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지난 2년간 2021년하고 2020년 해가지고 적게 오른 지역 중에 하나예요. 서울은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세는 많이 오르고 매매는 오히려 그보다는 적게 오른 그런 시장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서울도 제법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이 싸 보이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거죠. 새 아파트가 우선입니까? 입지가 우선입니까? 입지가 우선이에요. 새 아파트는 시간이 가면 낡아지거든요. 네. 근데 입지는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는 게 아니라 입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 그게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예, 라이브 예, 예. 방송하는 동안 받았던 예, 들어왔던 예. 질문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셀로 김님이 좀 물어본 질문인데요. 수줍은 팬입니다. 팬이라고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 대선 결과하고 상당히 이제 밀접할 것 같아요. 재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재건축으로 왜 가야 되냐면 건물은 언젠간 부서지거든요. 철근 콘크리트 존은 언젠간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다 언젠가는 재건축을 다 해야 되거든요. 투자 측면에서 볼 때는 언제 재건축이 가장 투자가 좋으냐 하면은 통화량이 늘어났을 때. 아까 섬나라 제가 비율을 들었는데 돈이 딱 2배가 늘으면 아까 집값이 2배가 늘어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집을 많이 짓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고 대신에 땅값은 정확하게 2배가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수입할 수 없고 생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땅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강남이라고 축소를 해보면은 강남의 땅이 갑자기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내가 강남에 있는 재건축에 투자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강남에 있는 낡은 아파트를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서질 거니까 가치는 제로예요. 누가 부서주면 더 좋아. 철거비도 안 들어가. 땅을 산다는 거죠. 강남에 있는 땅에 내가 지분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 정권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제 속도가 좀 달라지는 거죠. 사실 또 연관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김인숙님 질문이 네. 재건축 시기가 다가오는 분당 아파트 전망 네. 어떻게 보시나요? 분당은 내년부터 재건축 시기가 들어가죠. 보통 이제 시범단지나 이런 데가 이제 92년도에 많이 졌기 때문에 내년도 2022년 이제 30년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분당을 포함해서 일기 신도시 문제가 뭐냐면 용적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용적률이 낮은 단지가 있고 용적률이 높은 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동시에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당만 위해서 입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분당 같은 데 같은 경우도 용적률이 낮은 단지 위주로 투자를 하면 괜찮죠. 지금 이제 강남 같은 데는 많이 돼 있고 그런 이제 목동이나 또는 상계동, 분당 이런 이제 차례가 될 테니까 지금 용적률이 낮은 단지 위주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황금박쥐녀님하고 안정호님이 질문하셨는데 대구 집값 네. 어떤가요? 사실 물량도 많고 요즘 대장주라고 수성구도 좀 하락하는 맞아요, 상황인데 맞아요. 과연 대구 집값 어떻게 좀 봐야 네. 될까요? 공급에는 장사가 장사가 없거든요. 없죠. 당분간은 조금 이제 대구가 주춤할 겁니다. 아까 이제 전세가하고 매매가를 좀 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매매가가 주춤한데 전세가는 그나마 좀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거는 실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은 대구는 거품 있던 부분에서 저평가 부분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조정을 받으면은 반등의 시기가 반드시 오는 거니까 너무 그 비관적으로 보실 건 아니에요. 전세가하고 그래서 매매가를 같이 계속 보세요. 네. 매매가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때 매매가만 보지 마세요. 전세가를 같이 계속 보세요. 전세가는 실수요를 갖다가 대표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전세가가 계속 오른다는 건 전세 수요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고 실수요가 계속 들어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수요가 뒷받침되는 곳은 예, 지금 예. 현재 매매가가 뭐 소폭 하락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그게 이제 받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벌써 예. 약속했던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음에는 한 12시간짜리 라이브 한번 해보죠. 철야 방송 한번 해야 될까요? 예. 사실 오늘 아기곰님의 이런 인사이트가 시청자 예. 여러분들이 이 예.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아기곰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